안녕하십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기초생활보장 아카데미, 오늘은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수급자 선정과 관련된 다양한 특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면 수급자 선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수급자가 선정이 되면 그 다음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인 거의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급여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계급여는 통장으로 돈이 매달 착착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의료급여는 병원을 이용할 때마다, 약국을 이용할 때마다 급여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수급자를 책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수급자를 책정하다 보면 많은 경우 이럴 때는 어떨까, 저럴 때는 어떨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상당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점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 책정을 하기 위해서 부양 가구의 범위라든지 부양 의무자라든지 또 소득 평가액을 산출하는 방식, 재산을 산출하는 방식, 또 급여를 제공할 것인지 또 중단할 것인지 하는 것들을 등에서 각각의 어떤 특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일반적인 지식이고 특례까지 알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참 억울하다라고 얘기하는 경우, 참 억울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특례를 적용하면 그 억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나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어떤 지정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정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으면 굉장히 많은 그 혜택을 수급자나 그 가족에게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노인 장기요양보험에서 재가급여를 하거나 시설급여를 하고 있는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급여를 받고 있는 어르신들 중에서는 지금 생계급여, 시설급여를 받고 싶어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요양등급 1등급이나 2등급이 되면 시설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등급 정도가 되신 분이 시설급여를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시설급여액의 20%를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1등급의 시설급여액이 만약에 한 월 130만 원이다. 그럼 130만 원의 20%인 얼마입니까? 26만 원을 본인이나 그 가족이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그것만 부담하느냐? 아닙니다. 밥값이나 반찬값 그리고 간식비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한 끼에 2,000원을 계산을 해도 하루면 6,000원이 되고, 그리고 간식비를 1,000원만 잡아도 7,000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30일이다. 그러면 37이 20일, 21만 원을 또 가족이 혹은 본인이 전액 부담을 해야 되게 됩니다. 그러면 시설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대충 잡아서 개인이 월 한 50만 원 정도를 부담해야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기관에서 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의 상당수가 월 4, 50만 원의 부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노인 장기 요양보험을 못 받게 되는데, 만약에 시설급여를 받아야 할 상황에 있는 사람이 시설급여를 받지 않고 있다라면,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시설급여를 받을 때 적어도 월 100만 원 이상의 혜택을 연금관리공단에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받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봤을 때 이 사람은 매우 부당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1등급이나 2등급을 판정받고도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사람이 그러면 재가급여는 받느냐 말이죠. 그랬으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재가급여는 뭐 한 15% 정도의 본인 부담금이니까, 예를 들면 이분이 방문 요양이나 방문 목욕 등을 꾸준히 받는다. 그래서 뭐 그 금액이 월 한 80만 원 정도에 해당된다. 그러면 15%의 본인 부담이니까 대충 잡아서 한 8만 원 플러스 4만 원 하면 12만 원 정도의 본인 부담금만 있으면 적어도 보험 처리가 되는 금액이 뭐 80만 원일 경우에는 한 68만 원어치의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50만 원은 캐녕 12만 원도 없어가지고 그것조차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저는 적어도 그 정도 수준이라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가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에게 왜 재가급여를 안 받습니까? 왜 시설급여를 받으면서 본인 부담금을 안 냅니까? 라고 독촉만 할 것이 아니라 가구의 구성으로 봐서 정말 이 집이 이 지경인데 소득과 재산이 이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자세히 살펴봤더만, 연락이 안 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지금 3년째 두절되어 있다. 그래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파출소나 지구대에 가서 그 사람을 가출인 신고를 하면 한 달만 지나면 그 사람은 실종 가출인이 되기 때문에 그 보장 가구에서 제외를 시켜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있지만 제외를 시켜버리면 그 아들이 제외되는 순간 아들은 부양가족이 아니고 또 추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양 의무자도 사실상 아니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수급자로 책정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수급자가 책정이 되면 재가급여 15% 그리고 시설급여 20% 이 모든 본인 부담금 이 모든 것은 국가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 장기 요양보험을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급여를 안 낸다고, 본인 부담금을 안 낸다라고 독촉만 할 것이 아니라 왜 안 내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부양 가구 속에 포함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지금 현재 제가 굉장히 지금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 이런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자녀 셋을 키우고 있는 한부모 가족, 어머니 한 분이 자녀 3명을 키우는 그런 한부모 가족을 생각해 보십시다. 자, 그러면 현행 우리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의하면 그 자녀가 모두 18세 미만이면 저소득 한부모 가족으로 지정을 해서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첫째 자녀가 18세 이상이 되면 저소득 한부모 가족으로 책정을 안 해줘요. 왜냐? 18세 이상이 된 자녀가 있기 때문에 현행법으로는 18세 미만의 자녀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 한부모 가족으로 인정을 해주는데 18세 미만의 이상의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8세 정도 이상이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뭐 대학을 다니거나 전문대학을 다니거나 아니면 직장을 지금 잡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거나 뭐 이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사 직장을 잡았다 하더라도 요즘 청년 세대를 88만 원 세대라고 하듯이 별 수입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00만 원 미만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런데 이 경우 말이죠. 그 자녀 셋과 그 한부모가 함께 살면 4인 가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4인 가구가 함께 살면 수급자 책정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도 수입이 있을 것이고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88만 원밖에 안 받더라도 자녀가 수입이 있게 되면 두 개의 수입을 합치게 되면 당장 수급자에서 탈락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자녀가 부모님과 떨어져서 도시에 나가서 혹은 다른 지역에 가서 살면서 생계활동을 한다. 그러면 세대가 구분이 되기 때문에 한 부모와 18세 미만의 2명의 자녀는 한 가구로 보고 별도로 살고 있는 사람은 별도의 가구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한 부모와 남은 두 자녀를 수급자로 책정해주고 생계 능력이 어느 정도 있어서 독립한 자녀는 별도의 가구로 볼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한 가정에서 같이 살 경우에는 4인 가구로 보고 서로 떨어져 살 경우에는 3인 가구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그 1인 가구인 이제 독립한 자녀가 경제력이 매우 뛰어나서 수입과 재산이 많으면 당장 수급자에서 탈락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최저 생계비가 1인 가구 최저 생계비가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월 50만 원 정도를 최저 생계비로 보는데 130%까지를 공제해 주니까 한 대충 3, 5, 15, 한 65만 원 이상을 공제해 주게 됩니다. 또한 그 부양 의무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소득 인정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을 산정하는 방식보다는 좀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약간의 부양비를 고려해서 생계급여의 액수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수급자 책정 자체가 안 되는 경우는 드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런 한부모 가족의 경우, 특히 한부모 가족 중 큰 자녀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수준에 있지만 사실상 나머지 3인 가구가 경제적으로 자립한다는 것이 어려울 경우, 특히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수급자가 박탈되면 생계급여가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같은 것들이 다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받는 충격이 매우 큽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특례제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희귀 난치병이 있는 경우라든지 등등등 여러 경우에 특례제도를 활용할 수가 있고 특히 또 한부모 가족의 경우에는 이제 결혼한 이후에 친정집에서 얹혀 산다든지 하는 이런 다양한 가족 구조에서는 특례제도를 널리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가구의 범위와 부양 의무자가 현재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정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가구의 경우 특례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유리한 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경우 사실은 이런 특례제도가 읍면동사무소나 시군구청에서 잘 적용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해달라는 사람은 많고 예산은 별로 없는 상황에서 특례를 요구할 경우 담당 공무원이 특례를 적용해 주기가 우호적이지 않죠. 따라서 정말 어려운 경우가 있으면
미리 국민기초생활제도에 대해서 잘 살펴봐서 미리 예를 들면 세대 분리가 되어 있다든지 미리 그 각종 서류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경우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어렵다고 해서 턱 구청에 가서 도움을 요청해 하면 구청에서는 다시 그 가정의 뭐 임대료 상황이라든지 혹은 세대의 상황이라든지 등등등을 바로 신청한 그 시점을 기준으로 책정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수급자로 책정되기가 매우 어렵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특히 민간 분야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사전에 잘 공부해 둘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 이제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제도의 경우에는 특례제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만 특례제도라기보다는 기존의 제도를 잘 연구해 보면 나름대로 해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매우 어렵게 사는 사람이 예를 들면 3천만 원 전세에 월 30만 원의 그 월세를 내고 있는데 이제 자녀가 대학이라도 가면 등록금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열심히 저축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의 현금이 통장에 입금되어 있다. 그러면 이 집은 1,700만 원 곱하기 6.26% 해서 적어도 6, 7, 2, 42, 6, 1은 6 해서 100만 원 이상의 매달 수입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3인 가족이나 4인 가족쯤 된다. 그러면 이런 가정은 무조건 수급자 책정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경우에는 차라리 그 2천만 원을 3천만 원에 30만 원 월세를 주느니 5천만 원에 월세 10만 원을 주는 것이 훨씬 부담이 적을 것입니다. 그러면 공제액이 일반 재산은 대도시의 경우 5,400만 원이기 때문에 5,400만 원을 공제해버리고 나면 사실은 이 집은 뭐 금융소득도 없고 일반 재산 소득도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수급자가 책정될 것이고 요즘 국가에서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대학생 자녀가 있다. 그러면 연간 450만 원까지 국가가 장학금을 줘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광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등록금의 약 3분의 1가량을 수급자는 면제를 해줘요. 그러면 한 학기 등록금이 한 330만 원이다. 그러면 그것의 3분의 1인 100만 원가량을 면제해줘 버리고 30%인 30%를 면제해줘 버리고 그러면 나머지 돈이 230만 원인데 국가가 지원해주는 돈이 450만 원이니까 한 학기에 지원해주는 돈이 첫 학기에 230만 원, 후 학기에 220만 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대학을 공짜로 다니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 참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대학을 보내려면 등록금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어렵게 해서 현금을 저축해 놨더만 저축한 돈은 1,700만 원에 공제하고 난 1,700만 원에 6.26%를 곱하면 1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매달 있는 것으로 간주해서 결국 수급자도 안 되고 생계급여도 못 받게 되는 또 교육급여도 못 받고 장학금도 못 받게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히 복지관이나 이런 곳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금융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일반 재산을 늘리게 하도록 컨설팅을 해주는 것이 훨씬 그 가정의 경제적인 안정이나 사회 안정을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수급자를 책정할 때 매우 중요한 기준들을 미리 알아두면 정말 다양한 특례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특히 저는 농어촌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께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많은 농촌의 독거노인이나 꼭 독거노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소득이 굉장히 특히 쌀을 중심으로 한 농업소득이 낮아져 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토지 가격은 꾸준히 상승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수급을 받아야 될 사람이 도시에서 살고 있다면 당연히 수급을 받아야 할 사람이 단지 농촌에서 산다는 이유 때문에 수급을 못 받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공제제도의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일반 재산을 도시에서 살 경우에, 대도시에 살 경우에는 5,400만 원, 농어촌에 살 경우에는 2,900만 원만 공제하고 지난 10년 동안 도시는 그 공제액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은 단 한 푼도 오르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건 뭔가 잘못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런 각종 공제제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고 특히 재산의 소득 환산율이 월 4.17%, 일반 재산은, 금융재산은 6.26%, 그리고 승용차는 100%라는 것은 세금 폭탄도 이런 세금 폭탄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과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정도의 재산에서 그 정도의 월 소득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에 대한 계산을 좀 더 합리적으로 해서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현재보다 대폭 낮춰줌으로써 실질적으로 생계급여의 인상 효과를 거두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끝으로 수급자를 처음 책정할 때와 매년 갱신할 때의 기준을 좀 합리적으로 세워서 저는 한 번 수급자가 영원한 수급자가 되는 것도 예방할 뿐만 아니라 한 번 수급자가 된 사람이 가급적이면 일정 기간 안에 자산을 형성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정책을 바꿔주고 또 새롭게 수급자로 책정되는 사람들을 적극 수급자로 책정해서 어려울 때는 국가의 도움을 받고 또 국가의 도움을 받는 기간을 가급적이면 제한하는 것이 공정사회로 가는 지름길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례제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책을 자세히 읽어보면 각종 특례제도에 대해서 정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밑줄 쳐가면서 읽어봐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 어려운 사람을 정말 내가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는 것들을 잘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면 독거노인은 독거노인대로 혹은 한부모 가족은 한부모 가족대로 또 장애가 있는 사람은 장애가 있는 가족대로 여러 가지 방법의 특례 제도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어떻게 소득 인정액을 판정하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그 가정의 생계급여액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담당 공무원의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 담당 공무원이 해야 할 사례 수가 굉장히 100여 건이 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는 그분들은 기계적으로 일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분들이 일에 대해 일을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은 많고 또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우리가 특정 가구에 대해서 섬세하게 분석하기는 어려운데 결국은 그 가정에서 예를 들면 가구의 특성별에 따라서 들어가는 어떤 비용이 뭔지 혹은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꾸준히 돈이 들어가는지 장애와 관련되어서 보장구를 구입하는데 돈이 들어가는지 혹은 자녀 교육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 모든 내용들은 사실은 담당 공무원이 알아서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인 그 수급
예비 수급자라고 할 수 있겠죠. 수급 신청을 하거나 하려고 하는 그 가구나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회복지사의 몫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를 꼼꼼히 읽어서 조사의 내용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이 정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